이제 개웃겨. 좀 알감자 스타일. 개웃겨. 대평 쳐다봅시다. 태평천하의 주인공이 이제 윤직원 영감인데 얘가 이제 안 좋은 사람이에요. 악당이야, 악당. 근데 그 악당이 주인공인 드라마를 뭐라고 그래? 피카레스크라고 하죠? 그렇지? 이게 약간 그 피카레스크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요즘에 나온 피카레스크 드라마 중에서 내가 생각하기에 좀 재밌었던 게 이제 카지노라고 최민식 나오는 거 있거든. 나중에 이제 시간 있으면 한번 봐봐. 시즌 1만 보세요. 시즌 1만. 2는 이제 망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여기 주인공이 윤직원 영감인데 얘가 이제 비판의 대상이 되는데 직접적으로 이제 이 새끼 나쁜 사람이다라고 까는 게 아니라 풍자, 우의적 비판의 기법으로 얘를 좀 이제 안 좋게 표현을 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된다고. 자, 한번 봅시다. 옷은 안팎으로 윤이 지르르 흐르는 못이 진솔 것이요. 머리에는 탕건에 받쳐 주경 날린 통영갓이 날아갈 듯 올라앉았습니다. 발에는 크막하니 솜을 한 근씩은 두었음직한 흰 버선에 운도 새까만 마른 신을 조마맣게 신고 외양 묘사하는 것 같지? 옷을 뭐 입고 있는지. 바른 손에는 은으로 개대가를 만들어 붙인 화려 개화장이요. 왼손에는 34살 배기 묵직한 합죽선입니다. 요게 이제 그 윤직원 영감의 외양을 묘사하는 건데 그 밑에 보면은 이 풍신이야말로 아까보다 이게 이제 그 풍채 얘기하는 거예요. 풍채. 그러니까 이 외모야말로 아까울싸. 옛날 세상이었다면 일도의 방백일시 분명합니다. 도지사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자, 그러니까 서술자가 보면은 되게 칭찬을 하는 것 같아요. 와, 이 생긴 거 봐라. 옛날이었으면 도지사 했을 법하다. 그런 것을 간혹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입이 비뚤어진 친구는 이러한 윤직원 영감의 모습을 보고 광대라고 생각을 하고요. 동경 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키니 통탄할 일입니다. 라고 되어 있어. 근데 있잖아, 얘가 지금 부정적 대상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뭐냐면은 생긴 게 광대이고 그 다음에 캐러멜 대장감이라는 게 사실은 이제 서술자의 생각이에요. 근데 이거를 가지고 이제 입이 비뚤어진 친구가 광대로 인식착오를 일으키고 그 다음에 뭐 대판의 사탕 장수들은 캐러멜 대장감으로 침을 삼킨다. 그리고 그게 통탄할 일이다. 아, 진짜 우리가 통탄할 일이다. 라고 생각하는 게 이게 매기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진짜 서술자의 생각은 뭐냐면은 이 새끼 생긴 게 광대처럼 생겼다야. 알겠죠? 자,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반어적 표현이란 말이죠. 반어적 표현. 반어적 표현을 통해 가지고 지금 윤직원 영감의 외모를 까는 거야. 쟤 존나 광대처럼 생겼다. 알겠죠? 이런 게 이제 뭐냐면은 다 반어적 표현이라는 거야. 와, 쟤 생긴 거 봐. 옛날이었으면 장군감이었어. 이 매기는 거예요, 다. 말투는 보면 어때? 말투는 이제 반말 쓰는 것보다도 이렇게 존댓말 쓰면 더 열받는 약간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이제 지금 뭐 경어체, 다음에 이제 반어법 활용해서 이 주인공인 윤직원 영감을 풍자한다. 그 다음에 뭐 희화화 시킨다. 이런 표현이 가능하단 말이죠.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요, 이게? 그리고 지금 이게 일반적인 우리 현대소설에서는 찾아보기 어려운 고전소설에서 우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서술자가 직접적으로 소설에 개입해서 인물에 대한 평가를 내린단 말이야. 이런 걸 뭐라고 해요?
이런 걸 이제 서술자의 개입 중에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하는데 너네 그 참고서에서는 편집자적 논평이란 말은 안 쓰고 그냥 논평이라고 한다 하는 것 같은데 그냥 우리도 이제 교과서 맞춰가지고 논평이라고만 봅시다. 서술자의 개입하고 지금 논평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전 소설에서 많이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 태평천하라는 소설에서도 이걸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통해서 윤직원 영감을 풍자하고 희화하고 있다. 알겠지? 자, 그래서 인력거에서 내려선 윤직원 영감은 저절로 떡 벌어지는 두루마기 앞섭을 여미려고 하다가 왜 그러겠어? 이게 저절로 벌어져요. 왜? 배가 나와가지고 하다가 도로 걷어젖히고는 간드러지게 허리띠에 매달린 새파란 영랑끈을 풉니다. 지갑이에요. 인력거 쓰기 몇 푼이단가? 이 이야기를 쓰고 있는 강자 역시 전라도 태생이긴 하지만 그 전라도 말이라는 게 좀 경망스럽습니다. 뭐 말투가 좀 경망스럽다. 그저 처분해 줍사요. 인력거꾼은 담요로 팔짱 낀 허리를 굽실합니다. 좀 점점 타는 손님께는 한님께는 이제 함투로 쓰는 말이지만 이 풍신 좋은 어른께는 진심을 한 소리입니다. 후이 심각히 날란 뜻이지요. 아 무슨 말이에요? 알아서 돈을 달라라는 거지. 아니 그 원래 물건 가격은 파는 사람이 정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냥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자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보통은 이제 어떻게 하니? 보통 이제 자기 사회적 체면도 있고 하니까 적당한 가격을 줄 텐데 얘는 이제 보통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윤직원은. 그래? 의인 그려잉? 그럼 그냥 가소. 처분에 맡겨준다면서 그래? 안 줘. 그냥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게 약간 그 느낌이죠. 나중에 이제 너네들 대학교 가면은 처음에 이제 신입생 환영회 뭐 이제 대면식이라고 하는 것들도 있는데 한번 이제 선배들이랑 이제 밥약을 잡게 돼요. 그래서 이제 너네들이 사회성이 어느 정도 있다면은 아마 한 3월 한 달 정도는 너희들 돈 주고 밥 먹을 일은 없을 거야. 다 이제 선배들이 사줄 거예요. 만나가지고. 자 그래서 이제 밥약을 하는데 내가 이제 선배 입장에서 밥을 사주는 위치가 되었을 때 제일 좀 그 뭐지? 힘들었던 게 이제 뭐 먹고 싶니? 딱 물어보면은 아무거나요 이래. 아무거나. 그래가지고 한 번은 이제 계속 이제 애들이 아무거나요 해서 이제 약간 좀 선택장을 일으키니까 열받아서 아 그래? 편의점 가서 컵라면이나 같이 먹자 하고 데리고 갔어요. 걔가 이제 좀 여자애였는데 표정이 안 좋더라고. 막 진짜 이제 가가지고 컵라면을 사줬거든. 사줘서 딱 물 부어주고 자 먹자 나 이랬더니 표정이 안 좋아. 막 나중에 막 거의 울라고 그래가지고 그냥 다시 그 뭐야 컵라면 버리고 이제 제대로 된 데 가서 사줬는데 뭐 그런 거죠. 아 너네도 이제 나중에 밥약 정할 때 가면은 먹고 싶은 걸 확실히 얘기를 하라고. 아무거나 하지 말고. 알겠죠? 사준 입장에서 이게 그 선택장애 온단 말이야. 그리고 이제 내가 후배일 때는 나는 이제 잘 얻어먹고 다녔지. 막. 뭐 먹고 싶니? 저 고기요. 가자. 고기 이제 술도 얻어먹고 재밌었던 되게. 자 그래서 지금 인력거꾼은 어쩐 영문인지를 몰라 뚜렛뚜렛하다가 뚜렛이 이때도 있었어? 아임 뚜렛? 혹시 외사인가 하고 뒤통수를 긁적긁적하면서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내일 무엇하러 올란가? 그래서 요거는 이제 이 대화에서 그 인물들의 뭐 의도 같은 거 물어보는 뭐 이제 그런 내용이 올 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얘가 이제 그냥 가소는 뭐야? 어떤 의도에서 한 거냐면은 진짜로 나 돈 안 줄 거니까 그냥 가라. 그리고 여기에서 인력거꾼이 그럼 내일 오랍쇼니까 이거는 어떤 의도에서 한 말이야? 아 지금은 이 사람이 돈이 없으니까 외상으로 지금은 외상으로 하고 내일 돈을 주겠다는 건가?
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근데 얘는 진짜 뭐야? 내일? 내일 왜 와? 이거 인력 삭 안 받는 거 아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윤직원 영감은 지금 심정이 약간 좋지 못한 일이 있는데 가뜩이나 김창이 잔말을 씹힌 데서 저기 안색이 변합니다. 자, 그러나 이제 이편 인력거꾼으로 당한 거 보면 무엇하러 오다니 외성준 인력거 싹 받으러 오지요 라는 것이지만 어디 무엄스럽게 그런 말을 똑바로 대고 하는 수가 있나요? 그러니까 좀 신분이 낮잖아요. 인력거꾼이라고 하면은 나 윤직원 영감은 좀 신분이 높단 말이야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어때?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하기가 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요즘은 뭐 이런 거 없긴 한데 뭐 옛날이니까 이게 이 일제강점기예요. 아직 그 신분제의 그 잔재가 좀 남아있을 시절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무엄하게도 그렇게 인력거 싹 외상받으러 오겠다는 말을 똑바로 하기가 어렵다는 얘기예요. 알겠지? 자, 그래서 말은 바른 대로 하지 못하고 잠은 난처한 판인데 남의 그런 속도 몰라주고 윤직원 영감은 인제 내 할 말 다 했다는 듯이 천천히 돌아서 버리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인력거꾼은 이러다가는 여느 때도 아니요 허파가 터질 뻔한 오늘버리가 눈 멀뚱멀뚱 뜨고 그만 허사가 되기 싶어. 대체 이 어른이 어째서 이러는지는 모르겠어도 그건 어찌되었든지 간에 좌우가 이렇게 병신스럽게 우물쭈물하고만 있을 일이 아니라고 크게 과단을 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얘도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 그 서술자에 개입하고 논평 나온 거 봤잖아. 그래서 얘도 이제 고전 소설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얘도 이제 우리 처음 봤던 무정처럼 어때? 초점화자가 없지. 인력거꾼의 그 묘사, 심리 묘사가 지금 제대로 아주 자세하게 되어 있단 말이야. 알겠죠? 저 상 말씀이었습니다. 크게 과단을 낸다는 게 결국은 크게 조심을 하는 것 뿐입니다. 싹? 네. 아니 여보소 이 사람? 윤직원 영감은 더러 역정을 내어 하마 삿대질이라도 할 듯이 한 걸음 나섭니다. 자네가 아까 날더러 처분대로 허라고 하자는 있던가. 그래서 지금 여기서 윤직원 영감의 성격이 간접 제시가 되고 있지. 어떤 사람인 것 같아? 성격이 간접 제시가 되는데 어떤 사람인 것 같아요? 굉장히 이제 인색하고 뭐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하고 이제 그런 사람인 거 알 수가 있겠지. 돈이 없는 게 아니야. 윤직원 영감 돈 되게 많거든. 근데 그 인력거꾼한테 삭 주기 싫어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되게 이제 비인간적이고 몰인정하다라는 걸 이제 확인할 수가 있었다. 자, 다음에 이제 중야 이후 부분. 그러니까 이제 앞부분은 뭐라고 보시면 돼? 앞부분은 윤직원 영감에 대해서 어떤 사람인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윤직원 영감에 대한 서술자의 태도 보면은 이런 거를 이제 선택지에서 나오면 서술자가 인물에게 이제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거든. 적대적 태도를 보인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직접 개입해서 반어법을 활용해서 희화화시키고 외모를 가지고 희화화시키고 풍자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보면은 뭐 말투가 경망스럽다라고 이제 얘가 이야기를 하잖아. 태도가 되게 적대적이야 서술자가. 자, 이어서 해가 서쪽으로 뜨겁구나. 윤직원 영감은 아들의 이렇듯 부르지도 않은 걸음을 더욱이 안방에까지 들어온 것을 기상 타고 꼬집는 소리입니다. 못하러 오냐? 돈 달라러 오지? 그래서 요 대화를 통해 가지고 윤직원 영감하고 그다음에 윤직원 영감의 아들하고는 평소에 사이가 좋지 않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윤직원 영감 아들이 윤직원한테 찾아올 때는 이제 돈 달라고 아빠 돈 많으니까 저 돈 좀 주세요. 이럴 때 이제 찾아온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실제로 보면은 요 윤직원 영감 아들이 되게 무능력한데 자꾸 이제 윤직원한테 돈 받아가서 이제 이상한 데다 쓰고 막 이런단 말이야. 그래서 또 그런 줄 알았는데 동경서 전보가 왔는데요. 자, 지체를 바꾸어 윤주사를 점잖고 너그러운 아버지로. 요게 이제 윤직원 아들이에요. 윤직원 영감을 쑥스럽고 경망스러운 어린 아들로 돌려놓았으면 꼭 맞겠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서술자의 개입을 통해서
윤직원 영감이 나이값 못하고 아들한테 심술 부리는 어린 아들처럼 말을 한다. 이렇게 이제 또 적대적인 태도를 보이는 거지. 돌려가게 하는 거야. 동정서 전부 종학이 놈이 경시청에 붙잡혔다고 해요. 종학이가 누구냐면은 윤직원 손자예요. 둘째 손자. 그래서 이제 윤직원 가족 얘기를 좀 간단히 하자면은 여기 이제 등장인물이 윤직원 영감 3대가 나오는데 윤직원은 이제 친일파. 그리고 아까 나온 것처럼 되게 성격이 이제 되게 쓰레기 같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요 아들 윤주사 얘는 아빠한테 돈 타가서 뭐 다 돈을 허투루 쓰는 이제 무능력한 사람. 그 다음에 첫 번째 손자가 이제 종수 큰아들이 종수. 종수는 얘도 이제 아버지랑 할아버지 닮았어요. 쓰레기야. 그나마 이제 정신이 제대로 박힌 거 정상적인 사람이 이제 종학이. 종학이는 지금 일본에 유학을 가 있거든. 근데 유학 가서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지금 경시청에 붙잡혔어요. 그 너희들 그 한국사 이제 다 했겠지만 한국사 얘기 안 하는 사람 없지? 1920년대 우리나라하고 그다음에 일본에서 가장 그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사회주의 운동이잖아. 1925년에 그 코민텔은 결성한 다음에 요 이제 아시아권 국가에서도 되게 사회주의 운동이 많이 나타나는데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이제 다 어쨌든 간에 자본주의 국가에 속하기 때문에 이런 이제 사회주의 운동을 많이 배척을 했단 말이지. 그래서 이제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종학이가 그 일본에서 경시청에 붙잡힌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제 얘는 윤직원 입장에서는 일본으로 유학 보내놨더니만 갑자기 경찰서에 붙잡혀갔대요. 경시청이 경찰이야, 경찰서. 자, 그래서 외치는 소리도 컸거니와 엉덩이를 꿍 찢는 바람에 하마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습니다. 자, 이거 뭐야 이거는? 이 과장법이요, 과장법. 그치? 이 과장법을 활용한 이유는 뭐야? 아까 윤직원 두루마기 앞섭이 저절로 열린다라고 그랬잖아. 돼지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또 뭐 하는 거예요? 윤직원 조롱하는 거야? 풍자하는 거야? 알겠죠? 얘 돼지다. 얘가 자빠지니까 방구들이 내려앉을 뻔했다. 그만큼 돼지다. 알겠지? 그래서 보면은 이제 우리 아까 확인한 것처럼 반어법, 그 다음에 이런 이제 과정법, 인물의 희화화시키는 거, 그 다음에 뭐 이제 이런 이제 경어체 같은 거 활용해가지고 이 주인공인 윤직원을 굉장히 적대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알겠지? 모형 식구가 제각금 정도에 따라 제각기 놀란 것은 물론이고요. 윤직원 영감은 마치 묵직한 몽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양 정신이 멍해서 입을 벌리고 눈만 휘둥그랬지만 한동안 말을 못하고 꼼짝도 않습니다. 그러다가 이윽고 으르렁거리면서 잔뜩 쪽을 트이고 앉습니다. 마찬가지로 묘사가 되게 적대적이죠. 그거 웬 소리냐? 응? 응? 그거 웬 소리야? 응? 응? 그놈 동무가 친 전보인가 본데 전보가 돼서 자세는 모르겠습니다. 윤주사는 조끼 호주머니에서 간밤에 그 전보를 꺼내어 부치한테 올립니다. 윤직원 영감은 채듯 전보를 받아 쓱 들여다보더니 커다랗게 읽습니다. 물론 원문은 일본이니까 몰라보고 이때 당시에는 이제 친일파 하는 사람들이면 대부분 일본어를 알 텐데 얘는 그것도 이제 못 읽어요. 그러니까 이제 되게 지식 수준이 낮다라는 거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 분리 처리한 데서 윤주산의 서사 민서방이 번역한 그대로죠. 종합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아까 그 사회주의 운동하다가 잡혀갔다라고 그랬지. 사상관계로 경시청의 피검. 이란 이게 무슨 소리다냐? 종합이가 사상관계로 경시청에 붙잡혔다는 뜻일 테죠. 사상관계라니 그놈이 사회주의에 참여를 아까보다 더 크게 외치면서 벌떡 뒤로 나동그라질 바하다가 겨우 몸을 가눕니다. 윤직원 영감은 먼저에는 뭉치로 뒤통수를 얻어맞은 것 같이 망했지만 이번에는 앉아있는 땅이 지하물에서 수천 길 밑으로 꺼져 내려간 듯 정신이 아찔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자기가 믿고 사랑하는 종학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닙니다. 윤직원 영감은 시방 종황이가 사회주의를 한다는 그 한 가지 사실이 진실로 옛날에 드세던 불황당패가 백딜 천딜로 친다는 그것보다도 더 분하고 무서웠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요 비해석을 좀 잘해야 될 텐데 일단은 윤직원 영감이 지금 정신이 아찔해졌어요.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은 종황이의 신상을 여겨서가 아니다. 그러니까 종황이의 신상이 걱정돼서가 아니야. 알겠죠? 그러니까 뭐 종황이가 뭐 사랑하는 손자 종황이가 잘못될까봐 걱정해서 이렇게 된 게 아니라 얘가 왜 그러는 거야? 종황이가 사회주의를 했다라는 거. 이것 때문에 아찔해진 거예요. 알겠죠? 쉽게 얘기해서 얘가 지금 머리가 아찔해진 이유는 종황이가 경시청에 잡혀가서 그런 게 아니야. 잡혀가서 그런 게 아니라 이거 사회주의에 참여를 했기 때문에.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윤직원 영감은 종황이가 경시청에 잡혀가든 안 잡혀가든 상관이 없어요. 그냥 사회주의를 한다는 사실이 너무 이제 아찔했던 거야. 알겠지? 자, 그래서 진나라를 망할 자 호라는 예언을 듣고서 변방을 막으려 만리장성을 쌓던 진시황. 그는 진나라를 망하는 자 호가 아니오 그의 자식 호해임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죽었으니 오히려 행복이라 하겠습니다. 진시황제 만리장성을 쌓았는데 그 이유가 진나라 얘가 이제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사람이거든. 근데 이제 예언이 있었어요. 진나라를 망하게 할 것은 호다라는 예언을 들었는데 이걸 이제 오랑캐라고 생각을 했던 거지. 근데 그게 아니라 사실은 진시황의 막내 아들 호해. 얘가 이제 진나라를 말아먹었거든. 뭐 그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제 진시황은 누구에 대응한 사람이야? 진시황은? 윤직원. 그 다음에 호해는 누구에 대응해요? 종황이. 그리고 진시황하고 윤직원의 다른 점은 뭐야? 진시황은 아들이 나라를 말아먹는 것을 보기 전에 죽었고 윤직원은 살아서 종황이가 사회주의에 참여하는 걸 눈으로 봤다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윤직원 입장에서는 종황이가 사회주의에 참여하는 게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에 대응될 만큼 큰일이라는 거겠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진시황 얘기가 여기 왜 나왔는지를 지금 설명한 거야. 각각 이렇게 대응되고 종황이 사회주의 하는 게 진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처럼 윤직원 영감에게는 이제 큰일이다. 알겠죠? 사회주의라니 윤직원 영감은 사뭇 사람을 하나 잡아먹을 듯 집이 떠나게 큰 소리로 포효를 합니다. 그놈이 사회주의를 하다니 그게 참말이냐? 참말이요? 지금 보면 다 말이 어때? 종황이 그놈이 뭐 경찰에 붙잡혀가? 이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한다고? 계속 이러고 있지. 그러니까 지금 자기 손자가 걱정돼서 하는 게 결코 아니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아마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커요. 손자가 경찰에 붙잡혀가는 게 걱정돼서 하는 게 아니라 사회주의를 한다는 사실 자체에 지금 굉장히 분노를 하고 있다. 거긴 그놈이 작년 여름방학에 나왔을 때 어떤 그런 기미가 좀 되긴 했어요. 그러면은 참말이구나. 그러면은 참말이요. 윤직원 영감은 이마로 얼굴로 땀이 방울방울 배어오릅니다. 그런 쳐죽일 놈이 깎아주고도 아깝지 않을 놈이 그놈이 경찰서장 허락인 대로 윤직원 영감은 요 종황이가 경찰서장이 되길 바랬어. 그 다음에 이제 큰 손자인 종수는 군수가 되길 바랬고요. 그래서 경찰서장 하라고 저기 유학을 보내놨더니 생판 사회주의 하다가 됐다 경찰서에 잡혀? 오사 육시를 할 놈이 그놈이 그게 어디 당한 것이라고 지가 사회주의를 하여 부잣놈의 자식이 무엇이 됐겨서 불황패에 들어
아무도 숨도 크게 쉬지 못하고 고개를 떨어뜨리고 섰디 아니면 앉았을 뿐. 윤직원 영감이 잠깐 말을 그치자 방안은 물을 친 듯이 조용합니다. 이 제목이 소설 제목이 뭐였어요? 태평천하였지. 이 태평천하라는 게 누구 입장에서 태평천하예요? 윤직원 영감한테는 태평천하예요. 그러니까 이게 관점에 따라서 다른데 태평천하라는 게 윤직원 주인공 윤직원 관점에서는 팩트고 그 다음에 서술자라든가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서는 태평천하가 뭐야? 제목 태평천하가 윤직원 입장에서 팩트가 맞는데 서술자나 일반 대중에게는 이게 뭐야? 제목 자체가 관어적인 거지. 일제강점기잖아요. 그치? 일제강점기를 태평천하라고 한다? 그러면은 이제 윤직원 영감을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서술자나 그 당시 이제 일반 민중들한테는 이거 반어적 제목이라고. 윤직원한테는 팩트긴 한데. 그래서 봐봐봐. 윤직원 영감한테는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오죽이나. 윤직원 영감은 팔을 부르거든 주먹으로 방바닥을 땅 치면서 성난항소가 영광을 얻을 고함을 지릅니다. 화적패가 있느냐 불황당 같은 수정들이 있더냐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말세는 다 지내가고. 이건 이제 윤직원 과거를 좀 알아야 되는데 윤직원 아버지가 있잖아. 아버지가 부자였는데 화적패한테 살해당하고 재산을 다 뺏겼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윤직원이 약간 거기에서 트라우마가 있어요. 자, 그래서 재산이 이때야 도적놈의 것이었고 과거에는 목숨은 파리 목숨 같던 그 말세 자기 아버지가 화적패들한테 살해당하던 그런 이제 안 좋은 시절이 다 지나가고. 자, 보아라. 거리거리 순사요 골골마다 공명한 정사 오죽이나 좋은 세상이요. 이게 이제 윤직원 왜곡된 역사 인식을 보여주는 거죠. 거리거리 순사요 골목마다 정사가 잘 이루어지고 있다. 얼마나 좋은 세상이냐. 사실은 이 순사가 이제 우리 조선 민족들을 되게 핍박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잖아. 그러니까 역사인식 자체가 왜곡되어 있는 거야. 남은 수십만 동병을 하여서 우리 조선놈 보호하여 주니. 그러니까 얘 역사인식은 뭐냐. 일본이 우리 조선을 강제로 합병하는 게 아니라 우리 조선을 보호해주고 있다. 나의 재산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제 것 지니고 앉아서 편안하게 살 태평세상. 이걸 태평천하라고 하는 것이야. 태평천하. 그런데 이런 태평천하에 태어난 부잣놈의 자식이 더군다나 왜 지가 떵떵거리고 편하게 살 것이지 어찌서 지가 세상 망촌을 불황당패에 참석을 한단 말이야. 하고 지금 얘가 종아기를 까고 있단 말이야. 그치? 자, 근데 이게 윤직원 영감에서는 부정적인 인물이지만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종아기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 종아기 긍정적인 인물이지. 부잣집 아들로 태어났지만 지금 올바른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회주의 운동을 하는 거잖아. 그죠? 자, 그래서 태평천하를 이제 같이 살펴봤다. 여기에서 이제 서술상의 특징, 그 이제 윤직원 영감을 반어, 그 다음에 뭐 희화화, 풍자, 그 다음 뭐 과장 등을 활용해서 이제 되게 적대적으로 서술하고 있다는 거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윤직원 영감이 지금 화가 난 이유는 종아기가 경찰에 붙잡혔기 때문이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을 했다는 것 자체에 화가 난 것이다. 이 정도가 이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자, 밑에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번이에요? 2번이지? 그치? 그다음에 2번 같은 거를 이제 조심을 해야 되는데 요즘에 이제 소설에서 오답률 높은 문제 보면은 줄거리에서 그 세부 정보 제대로 체크를 했는지 이런 게 많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실제로도 되게 이 찾는 게 좀 꼼꼼하게 안 보면은 답이 잘 안 보여요. 너는 2번 몇 번 했어? 3번이죠? 뭐가 잘못됐어? 종학이 친정보를 종학의 동무에게서 건네받은 게 아니라 정보 자체를 종학의 동무가 줬지. 요즘 이런 거 많으니까 좀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3번 답 몇 번이에요? 이게 4번이죠? 어려울 거 아니고. 다음에 이제 5번. 5번 몇 번이요? 뭐야, 지금 안 보이지? 진시원의 저들, 진시원. 바로. 이거 2번이죠? 위험을 윤직원이 갖추지 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사회적 신분 때문에 이제 실제로 말을 이제 대놓고 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사회적 신분의 차이를 보여주는 거지. 이건 이제 반어적 의미가 아니고. 오케이, 다음에 4번. 5까지 할 수 있으려나? 지금 영역별로 절반씩 나가는 거라서 오늘 5까지 해야지 이제 현대소설을 더 안 벌 수가 있거든? 빨리 좀 붙이라고 그러면. 일단은 이제 사수라는 건데 여기에서 이제 나랑 B가 이제 둘의 중심 인물이에요. 나랑 B가 중심 인물인데 얘네가 친구거든? 얘네가 이제 가장 친한 친구인데 그냥 친구가 아니라 서로 약간 좀 경쟁의식을 느끼는 친구야. 그러니까 서로 간의 어떤 그 대결 구도가 보면은 이 소설에서 나타나요.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뭐 친구긴 친구인데 뭐 성적으로든 아니면 뭐 이성관계로든 약간 좀 그 경쟁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 이제 그거 이제 비슷한 관계다라고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제가 뭐냐면은 인간의 그 운명적인 그냥 인간의 그 본능적으로 가지고 있는 대결 의식에 관한 게 이제 주제야.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한번 보면은 어린 시절 나랑 B는 곰이란 별명을 가진 선생님이 내린 별로 서로의 뺨을 때리며 처음 대결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그 쓰레기 같은 선생님들 많았잖아. 그래서 이제 말 안 듣는 애들 나랑 B 붙잡아 놓고 니네 내가 때리기 싫으니까 니네가 서로 상대방의 뺨을 쳐라. 그래서 이때 처음 대결을 했어. 그다음에 중학교에서도 같은 반이었던 나와 B는 경희를 사이에 두고 신경전을 벌여요. 중학 졸업반이 되던 해 나는 경희와의 관계를 B에게 고백했으나 B의 대결 신청으로 공기총 사격을 하다가 귓바퀴에 상처가 납니다. 또 이제 6.25 전쟁으로 셋은 헤어지게 되고 나는 새로 배속된 부대에서 우연히 B를 다시 만나게 되는데 경희가 B의 아내가 되었음을 알고 배신감을 느낀다. 그리고 B가 모반 혐의로 구속되고 나는 B의 사형을 집행하는 사수로 지명된다. 까지가 이제 과거 줄거리야.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지금 나랑 B가 친구면서도 서로 이제 경쟁 관계에 있거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B랑 경쟁을 했을 때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때도 있잖아. 서로 이제 뺨 치는 거 했을 때도 내가 코피가 먼저 터졌어.
너희들도 알겠지만 옛날 싸움에서 코피 터지면 진 거란 말이야. 그치? 이때 졌어요, 싸워서. 그 다음에 여기 경위 두고 싸울 때도 어때? 여기 공기총사격 하는데 나는 못 맞추고 B만 맞춰가지고 나 여기 귀에 상처 남았다고. 그 다음에 결국 경위는 누구 아내가 되었어? B의 아내가 되었잖아. 그러니까 얘는 모든 대결에서 B한테 이긴 적이 한 번도 없어. 그래서 이게 약간 좀 열등감 같은 게 있다 라고 너희들이 생각을 하고 밑에 내용을 좀 보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흰눈이 쌓인 살록의 바람소리가 시리다. 계절적 배경 겨울이죠. 그것은 바로 사형집행장에서의 일임에 틀림없다. 자, 그리고 이게 소설 자체가 역순행적 구성이야. 시간의 흐름에 따르는 게 아니라 계속 이제 장면 자체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는지 요거 이제 순서 잘 잡는 거 이거 이제 중요하다. 자, 사형집행장에서의 일이다. 이제 비리를 죽이는 그 장소에서 있었던 일이야. 나는 권총 사격에 몇 점, 카빈에 몇 점, M1 소총에는 몇 점하는 명사수의 하나로 나의 소속 부대에서도 알려져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가 총을 좀 잘 쏜다라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내가 B를 처형하는 사수로 지명됐다는 거겠죠. 자, 그러나 나 자신이 사형 집행의 사수로 지명될 줄은 몰랐다. 또 그렇게 달갑지도 않은 일이다. 더욱 일단 지명된 이상에는 피해낼 도리가 없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B를 처형하는 일을 달갑지 않게 여김을 여기서 알 수가 있고요. 아무도 이런 일을 선두에 서서 하겠다는 사람은 없다. 그것도 전기장치로 된 집행장에서 단추 하나를 누르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계가 스스로 모든 일을 처리해주는 경우란 몰라도 이런 경우는 따분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렇지 않아도 난 전에 형무소에서 사형을 집행하는 관리들의 고역을 상상하는 일이 있다. 그럴 때마다 이제 소름이 끼쳐 그런 일을 어떤 불우한 사람들이 직업으로 삼고 맡아 할 것인가 하고 동정했던 것이다. 사실 그 경우에 죽는 사람과 죽이는 사람 사이에는 개인적으로 생명을 여탈할 하등의 이해관계가 없는 것이 거의 전부인 경우기에. 자, 이것도 아까 전에 우리 봤던 그 무정처럼 처음에 주인공의 내적 독백을 통해서 뭘 드러내는 거야? 사수로 참여하기 싫은 그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치? 더우니까 좀 졸립죠? 고우니까 눈을 감았다 떴다. 자, 이해해요? (20도) 맞추면 되겠지. 근데 여기가 좀 구조적으로 그래. 여기가 그 바람이 안 통해가지고 너무 더워요. 열 흡수가 되는데 방출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자, 이 내적 독백을 통해서 그래서 이제 내가 그 B를 처형한 사수가 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걸 드러내고 다음에 자,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B가 오늘 집행되는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러니까 이걸 이렇게 봐야겠다. 요 위에 느낀 심리는 뭐냐면은 그냥 사수로 임명되었을 때 그러니까 여기 윗부분에서는 내가 아직 뭐야? 사형수가 B라는 걸 몰랐을 때야. B라는 것을 몰랐을 때 사람을 죽이는 일에 동원된다는 것 자체가 못마땅했다라는 거고 그다음 여기 지금 나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이제 B가 오늘 처형될 사형수라는 걸 알았을 때는 오늘 집행된 수형의 당사자라는 것을 알았을 때 나는 순간 그것은 참말 계량할 수 없는 눈 깜짝할 찰나였지만 복수의 만족감 같은 회심의 미소를 지를 뻔했던 것이다. 조심해야 되는 게 이 소설에서 나의 심리가 좀 복합적이에요. 그러니까 관계 자체도 나랑 B는 가장 친한 친구면서도 경쟁자야. 그렇지?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얘가 자기 친구를 죽이게 되었는데 복수의 만족감 같은 정서를 느낀 이유는 뭐야? 아까 말했던 것처럼 얘는 나는 B랑 경쟁에서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어. 이 열등감 같은 게 있다고. 알겠죠?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경희도 지금 B한테 뺏긴 상황이잖아. 그치?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정서를 얼마든지 느낄 수가 있다라는 거를 너희들이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봐봐. 바로 뒤에 뭐야? B의 얼굴에 겹쳐 경희의 모습이 떠올랐다.
경희가 B의 아내가 된 것이 이제 가장 큰 원인이겠지 그러면. 자 그러나 그것들이 다 어릴 때부터의 벗이었던 순진하고 아름다운 정의 얽매인 인간의 모습이 아니라 언젠가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표정들이 점점 혐오를 느끼게 하는 그런 모습들인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순수한 모습이 아니라 뭐야? 가족 동반에서 만난 당황하는 모습들. 뭐 그렇잖아. 니네 이제 뭐 내가 너희들의 이성관계를 잘 모르지만 뭐 학교 안에서 뭐 누구누구의 전 여친이었다, 누구누구의 전남친이었다 이런 관계였단 말이야. 근데 나중에 동창회를 나갔단 말이에요. 아 이를테면은 이제 분명히 고은이의 전 남친이었는데 은교의 남편이 되어 있는 거야. 그렇다고 뭐 어때? 만나면 이제 당황스러울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은교는 뭐야? 은교 옆에 서연이한테 아 뭐야 고은이 안 나온다며 도대체 왜 왔어? 당황해가지고 안녕. 그리고 이제 고은이는 뭐야? 나왔다가 아니 지금 너 내 전남친이랑 결혼한 거야? 어쩜 그럴 수가 있지 하고 이제 뭐 약간 이제 그런 느낌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옛날에 그 순수함이 아니라 지금 이제 세상에 다를 대로 달아가지고 이제 좀 되게 약간 그 지저분한 모습? 뭐 이런 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지? 어떤 감정인지 알겠지? 자 다음에 이제 나는 눈을 떴다. 10m 거리 전방에는 비가 서 있다. 목사의 기도는 끝났다. 유언이 없느냐고 물었다. 비는 고개를 가로저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내 앞에서 졌다고 항복한 일이 없는 비다. 비는 한 번도 나한테 진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서로 대결이 된 경우 늘 내가 양보하는 위치에 서게 되었었다. 이게 뭐 말이 양보지 그냥 자기가 발렸다라는 거 아니야. 한 번도 이긴 적이 없다. 오늘도 이 숨가쁜 마지막 고비에서 비의 목숨을 앞에 놓고 비와 나는 여기 우리 둘이 한 번도 같이 와본 적이 없는 눈 덮인 산골짜기에서 이렇게 대결하고 있는 것이다. 아까 주제가 그거라고 그랬죠? 인간의 그 어떤 그 본능적인 운명적 대결 의식을 나타내는 거라고 그랬어. 얘는 지금 어때? 지금 이 상황에서도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면은 서로 지금 대결하고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거라고. 알겠지? 자, 나를 알아보는 비의 눈은 조금 더 경악의 표정은 없다. 일체 체념이 나까지도 안중에 없게 하는가 보다. 자, 그래서 요건 이제 1인칭 주인공 시점이기 때문에 비의 심리가 직접적으로 드러나진 않아요. 나의 심리가 주로 드러나고 비의 심리 같은 경우는 나의 추측을 통해서 드러난다. 알겠지? 자, 나를 안중에 두지 않는다. 그러면 나는 벌써 이 마지막 순간에도 이미 비에게 지고 있는 것이다. 내가 널 죽일 사람인데 감히 나를 무시해? 나를 감히 안중에 두지 않아? 하면서 또 지금 어때? 계속해서 이제 비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나는 비에게 계속해서 이제 대결 의식을 불태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야. 목숨이 걸리는 순간에도. 자, 만일 내가 이 자리에 사수로 나타나지만 않았다면 비는 무슨 말이든 한마디 남겼을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경희에게만은 무슨 마지막 당부의 한마디를 전하여 주고팠을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는 비의 내면을 추측하는데 비가 지금 뭐라는 거야? 비는 나가 사수로 왔기 때문에 한마디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지금 비의 심리를 추측을 하는 거라고. 알겠죠?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비가 한마디도 하지 않는 이유는 내가 사수로 왔는데 왜 비가 한마디도 하지 않아? 얘는 지금 나만 얘한테 대결의식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비 역시도 나에게 대결의식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그래서 비가 만약에 나한테 유언을 남긴다? 나한테 뭔가 말을 한다? 그럼 뭐야? 나와의 대결에서 지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란 말이야. 알겠죠? 비가 나에게 지고 싶지 않아서 나에게 내가 사수로 와서 한마디도 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알겠죠? 자, 이게 지금 나의 심리고 내가 추측한 비의 심리예요. 다음에 이제 5명의 사수는 일렬로 같은 간격을 두고 나란히 횡대로 늘어섰다. 비의 손은 묶인 대로이다. 그의 눈은 검은 천으로 가려졌다.
왼쪽 가슴 심장에 붙인 빨간 홍보배 표지가 햇빛에 반사되고 또렷하다. 헛기침 소리 이외에는 아무의 입에서도 말이 없다. 다만 몸들의 움직임이 있을 뿐이다. B가 이적적인 모반 혐의로 구속되었다는 신문 보도를 본 얼마 후 나는 B의 집으로 경위를 찾아갔다. 아까 얘기한 대로 이게 지금 시간 순서가 뒤죽박죽이야. 자,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사형대에서의 상황이고 그 다음에 이건 언제야? 내가 B를 처형하는 자리에 오기 이전이죠. 지금 내가 경위를 찾아간 거는 요거 이전이야. 알겠지? 이전에 찾아갔어요. B를 죽이기 전에. 자, 경위를 찾아갔어. 이 근래의 B의 의식 상태에는 약간의 이상적인 징조가 나타나 발작적인 행동이 집안에서도 거듭되었다는 사실은 이달 들은 이야기다. 누구한테? 병희한테. 내가 찾아간 병희한테 들은 얘기다. B가 발작적인 행동을 집에서도 거듭했다. 자, B는 나의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다고 나는 지금도 그 생각은 버리지 않는다. 알겠죠? 내 라이벌일 뿐만 아니라 절친한 친구의 한 사람이었어. 그와의 개인적인 대결이 치열할수록 나는 그를 잊어본 적이 없다. 내 30년의 지나온 세월에 있어서 B는 내 마음속에 새겨진 가장 오랜 친구였고 접촉된 시간도 가장 긴 인간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B를 단순히 미워하고 적대적으로 본 게 아니라 내 가장 친구이면서 내가 대결해야 하는 경쟁 상대로 여기는 거라고. 알겠죠? 나는 그와 이해관계를 초월하여 사귀어왔어요. 다만 경희를 비롯한 엿고비의 치열한 대결은 B와 나의 의식적인 적대 행위가 아니라 환경적인 조건이 주어진 불가피한 운명 같은 것이 더 컸다고 난 생각하고 싶은 것이다. 자, 이것 때문에 이 소설을 이제 우리가 뭐 내재적 관점, 외재적 관점 알죠? 그러니까 내재적 관점으로만 봤을 때는 이게 이제 어떤 본능적인 운명적인 대결 의식을 다루고 있는 건데 이거를 좀 외재적 관점에서 보면은 나하고 B의 관계를 이거를 이제 뭐로 볼 수가 있냐면은 남한과 북한의 관계로도 볼 수가 있게 돼요. 그래서 남한과 북한은 계속해서 이제 대결을 해오는데 이게 의식적인 적대행위, 우리가 이제 남한은 북한을, 북한은 남한을 적대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라 이러한 환경적인 조건 때문에 환경적인 조건으로 인해서 적대하게 되었다. 알겠죠? 자, 그러니까 남한하고 북한이 갈라서게 된 게 이제 38선 그어지고 그 다음에 광복 이후에 북쪽은 38선 북쪽은 소련, 남쪽은 이제 미군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갈라지게 된 거잖아. 이런 게 이제 다 환경적인 조건, 불가피한 운명이라는 거야. 이것 때문에 남한과 북한은 나와 B처럼 서로 싸울 생각이 없음에도 운명적으로 싸울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이제 외재적 관점으로 보면은 이거는 이제 그 한국의 상황을 비판적으로 보게 되는 거야. 한 민족이지만 불가피한 운명 때문에 서로를 적대시할 수밖에 없는 남한과 북한의 운명,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이 될 거란 말이죠. 알겠지? 외재적일 때는 불가피한 운명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서로를 적대하게 된 남과 북. 내재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인간의 어떤 그 본능적인 대결 의식,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걸 봐주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그래서 이어서 그렇기 때문에 나는 나의 아끼던, 아니 현재도 아끼고 있는 유일한 친구이고 그와의 어쩔 수 없는 대결이 거세면 거셀수록 그에 대한 관심이 더 강력하게 작용했던 만큼 그의 혐의를 받는 죄상에 대한 내막은 이 이상 더 소소하게 늘어놓고 싶진 않다. 그러니까 지금 뭐야? 나는 얘를 유일한 친구, 아주 친밀한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의 죄상에 대한 내막, 얘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더 이상 자세하게 늘어놓고 싶지가 않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뭐냐면은 나와 B의 관계, 내가 생각하는 나와 B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에요. 나랑 B는 계속해서
대결을 거듭하였지만 그럼에도 가장 오랜 친구이자 유일한 친구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그에 대해서 안 좋은 얘기, 죄상에 대한 내막은 하고 싶지가 않다. 이렇게 되는 거야. 아시겠죠? 자, 다음에 나를 만난 경이 시험 울기만 하였다. 그래서 오랫동안 떨어졌다가 만난 육친의 애정 같은 것이어서 그 자리에선 그와 나 사이에 아무런 장벽도 없는 것만 같았다. 경이는 남편인 B의 구출 문제보다도 나에 대한 자신의 변명 같은 호소로 일관하였다. 경이 입장에서는 내가 왜 너를 버리고 B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한테 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변명 내용은 뭐였냐? 사변통의 6.25 전쟁, 사변통에 나의 행방은 알 길이 없었고 수복 후에 우연히 만난 것이 나와 자기와의 과거를 가장 잘 아는 B였기에 나의 생사에 대한 수문을 서두르는 사이에 나의 소식은 묘연했고 B와의 결혼이 정식으로 성립되었다는 것이다. 자, 그래서 경이 입장은 뭐야? 나는 일단은 너를 수소문했다. 너를 찾으려고 노력했지만 너를 찾지 못해서 B와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자, 나로서는 지금이라도 경이가 B를 버리고 나의 품으로 뛰어오겠다면 받아들일 수 있는 애정의 여신이나 아량이 없는 바도 아니었다. 하지만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던 나로서 경이의 행방에 대한 관심에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하였던 나 자신에 대한 자책이 이제야 더욱 거세게 싹터 나로 하여금 아무의 신랑도 못하게 만들었고 오히려 경이에 대한 미안한 생각으로 가슴이 뿌듯해지게 하는 것이었다.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가 있는데 나의 심리는 뭐냐? 경이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나는 이전에 몇 번이고 죽음에 직면했어요. 그래서 이제 앞두는 줄 걸 우리가 잘 모르지만 내가 죽음의 위기를 몇 번이나 맞이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는 경이가 그런 것처럼 경이를 내가 적극적으로 찾았어, 못 찾았어? 얼마 동안 적극적이 되지 못했다. 그러니까 경이를 적극적으로 못 찾았다고. 경이가 그런 것처럼 나는 내 목숨이 위태로웠기 때문에 얘를 적극적으로 못 찾았단 말이야.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책감을 느껴. 아, 경이를 찾았어야 되는데 못 찾아서 자책감을 느껴요. 그래서 지금 경이가 나를 버리고 B와 결혼한 것에 대해서 아무런 신랑, 너 도대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네가 나를 버리고 B랑 결혼을 어떻게 할 수가 있어? 이거를 못하게 되었다고. 알겠지? 이 자책감 때문에 신랑을 못하게 되었다. 너 왜 그랬어? 이런 거 못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오히려 경이한테 미안한 생각을 들게 되었다. 자, 나의 심리가 어떤 건지 알겠죠? 자,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B의 구명운동이 우리 둘의 긴급한 일로 당면될 뿐이었다. 그래서 이제 경이가 나한테 다시 시집오는 이제 그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고 일단 B의 구명운동이 급한 일이었다. 자, 그리고 다시 화면 장면이 전환되죠? 아까 그 사용장으로 안전장치를 푸는 쇠붙이 소리가 사운골짜기의 전력 속에 음산하다. 나는 무심 중 귓바퀴의 상처에 손이 갔다. 이 귓바퀴 상처 왜 난 거야? 아까 그 공기총 대결하다가, 그죠? 자, 호두 껍데기처럼 까칠한 감촉이 손끝에 어린다. 지나간 조각조각의 단상들이 질 수 없이 한 덩어리로 뭉쳐져 엄습해온다. B와 경이와 곰과 공기총과 걷잡을 수 없는 착잡한 감정이다. 이제 내가 B를 죽이게 되는데 거기에 앞서가지고 그동안 내가 B와 대결을 했던 그 관련된 모든 것들, 경이, 곰이 뭐야? 그 뺨 때리기 시켰던 그 선생님, 공기총, 격의를 두고 대결할 때 사용했던 도구,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떠오르면서 되게 감정이 복잡해져요. 변호, 총, 구령에 맞춰 사순 일제히 개머리판에 얻게 되고 B의 심장에 붙인 붉은 딱지에 총을 겨누었다. 순간 난 내 정신으로 돌아왔다. 최종에는 내가 이긴 것이라는 승리감 같은 것이 가늠새 구멍으로 내다보이는 B의 심장에 어린다. 이 감정 되게 복잡한 거라 그랬지. B가 친구이기 때문에 죽이고 싶지 않으면서도 B는 나의 대결 상대였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내가 이긴 것이다라는 승리감을 지금 여기서 느끼고 있는 거야. 자, 그러나 나는 곧 나의 차디찬 의식을 부정해본다. 이 차디찬 의식이 뭐예요?
승리감 대진수이겠지. 승리감을 처음에 느꼈다가 이걸 다시 부정하는 거야. 어떻게 기적 같은 것이라도 정말 기적 같은 것이 있어. 이 종언의 위기에선 비를 들고 달아날 수는 없는 것인가고. 요거는 이제 대결 상대로 인식했을 때의 감정. 이건 내 친구로서의 감정. 비를 그러니까 어쨌건 간에 얘는 살리고 싶다는 건 맞아. 바가스의 차이탄 감촉이 인지한 배에 싸늘하게 연결된다. 내가 쏘지 않아도 다른 내 사수의 탄환은 분명 저 비의 가슴에 빨간 딱지 표지를 뚫고 심장을 가슴할 것이다. 쏴! 불량이 끝내가 이제 빵 소리가 난다. 난 아직 방아쇠를 당기지 않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지금 여기 비와의 최후 순간의 대결에서 나는 또 지각을 하고 있는 것이다. 난 이제나마 그와의 대결에서 제외되어서는 안 될 것 같다. 자, 그래서 이제 마지막 순간에 다시 비를 뭐로 인식하는 거야? 비를 대결 상대로 이제 마지막에 인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소설의 각 부분마다 비를 친구로 인식하는 건지 아니면 대결 상대로 인식하는 건지에 따라서 서술이 이렇게 달라진단 말이야. 이거 이제 찾을 수가 있어야 돼요. 이거는 대결 상대로 인식, 이거는 친구로 인식. 다시 여기서 대결 상대로 인식. 알겠지? 자, 그래서 뒤늦게라도 총을 쐈어요. 총신이 튕겨 올라가는 반동을 느낄 뿐이었다. 화약 냄새가 코를 쿡 찌른다. 그땐 이미 비는 다른 네 방의 터널을 맞고 쓰러진 뒤였다. 그는 넘어지면서도 끝까지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 여기에서도 이제 뭐야? 비가 나를 대결 상대로 인식을 하고 나에게 이겼다고 생각했는지도 모른다라는 나의 추측이 담겨 있어요. 비는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저 새끼 늦어가지고 나한테 총 늦게 쐈어. 나는 네가 죽이기 전에 이미 죽었어. 그러니까 내가 이긴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른다는 거지. 알겠죠? 사실 B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B의 생각은 전부 다 뭐야? 나의 추측이야. 이거 중요해요. B가 실제로 나처럼 대결 상대로 인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 그냥 다 나의 추측이야. B의 생각은. 알겠지? 그리고 내가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뭐야? 내가 B를 계속해서 운명적인 대결 상대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알겠지? 추운데? 자, 그리고 총소리와 함께 나 자신도 그 자리에 비틀비틀 고꾸라졌다. 극도의 빈혈이었다. 여기서 꼬꾸라진 것도 이유가 잘 나와 있진 않은데 아마 이제 친구를 쐈다라는 뭐 죄책감일 수도 있고요. 드디어 운명의 대결이 이제 끝났다라는 생각에서 쓰러진 걸 수도 있고. 이제 의식이 완전히 회복된가 봐요. 눈을 떴다. 옆에 경희가 서 있다. 찬 수건으로 내 콧등의 땀을 닦아내고 있었다. 비와 나란히. 아니, 비는 없다. 경희도 아니다. 무표정하게 싸늘한 아까의 간호원이다. 이건 해석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처음에 눈을 떴을 때 간호원을 보고 경희로 착각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돼요. 알겠지? 자, 내가 이겼는지 B가 이겼는지 내가 이겼어도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혼모한 속에서 나는 다시 깊은 잠에 떨어졌다. 왜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내가 내 힘으로 이긴 게 아니라 뭐예요? 붙잡혀서 아무 저항할 수 없는 B를 그냥 총으로 쏴버린 거잖아. 그랬기 때문에 비굴하게 이긴 것만 같은 생각도 들 수가 있는 거지. 알겠죠? 아마 이게 오늘 하는 것 중에서는 제일 좀 이해하기가 난해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 밑에 문제 빨리 한번 풀어봅시다. 아니네. 뒤에 것도 장난 아닌데.
1번 몇 번이에요? 1번 2번이지? 그치? 그래서 여기 이제 소설에서 자주 나오는 기법인데 지금 요 B가 되게 긴장되는 순간이잖아. 그치? 긴장되는 순간. 요 B가 바로 죽기 직전. 그쵸? 그래서 이제 긴장되는 순간에는 그 긴장감을 높이기 위해서 현재형 서술 그 다음에 플러스 짧은 문장 B 살펴보면은 문장이 되게 짧다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야. 그래서 이거 활용하면은 긴박감하고 현장감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되게 많이 사용하는 서술이에요. 이거는 이제 뭐 피아노 치는 사람들 스타카토를 알 텐데 스타카토가 이게 툭툭툭툭 끊어치는 거잖아. 이러면 뭐가 이제 사람들 듣는 사람들한테 이제 긴장감을 주고 뭔가 이제 좀 급한 느낌을 준단 말이야. 그게 이제 소설에서도 똑같이 사용이 돼요. 알겠지? 자 다음에 2번 순서 봅시다. 제일 처음이 뭐야? 제일 처음 리을이지? 아니 기억이 먼저 올 수가 없는 게 구속되면은 집에 있을 수가 없잖아. 그렇지? 그 다음이 기억이야.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이 내가 경희의 집을 찾아가서 경희의 얘기를 듣는 거 미음. 그 다음이 디귿. 그 다음이 니은. 이렇게. 알겠지? 순서가 중요해요. 내가 사수로 임명되기 전에 경희를 찾아간 거야.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경희랑 같이 B를 어떻게 한번 구출할 수가 있을까 그 얘기도 하잖아. 그치? 이게 먼저야. 그 다음에 3번 지금 밑줄 지금 기억하고 니은이 전부 다 뭐야? 장면이 전환되는 이제 첫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사용장으로 장면이 바뀔 때 나오는 첫 번째 문장에 해당하는 게 기억하고 니은이잖아. 5번이죠. 그래가지고 사용 집행장으로 이제 장면이 전환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공간이 불러일으키는 황량한 분위기를 나타낸다. 그 다음에 4번 몇 번? 4번은 이거는 그냥 뭐야 2번이죠. 가 내재적 관점에서 감상을 해야 하는데 이게 외적 요인이 왜 나오나 2번 바로 알 수가 있고 다음에 근데 이거까지 해야 돼. 할 수 있어. 빨리 한번 보자. 5번. 자, 얘도 이제 문정하고 똑같아. 이것도 이제 대화 위주로 소설이 전개가 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지금 진수하고 북한의 여기자의 대화가 중심이 되는데 여기서 진수하고 북한 여기자의 주장을 잘 파악하시고 그 주장들이 이 대화에서 계속 이제 재진술이 되었다. 요거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된다고. 알겠죠? 자 보자. 자 남북교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녀가 또 이렇게 물었다. 교류요? 그래서 결국 이렇죠. 지금 당신하고 나하고 교류가 가능하지 않았습니까? 참 간단하게 그러나 이런 걸 고집해서 모든 것이 다 이런 투로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너무 소박하고 낙천적인 생각이에요. 우리 정의라는 건 조금 더 착잡해요. 그럼 객관적인 조건이 문제지요. 우리나라를 둘러싼 객관적인 정세, 리얼리티대로 포착하는 것. 참 리얼리티라는 말은 모르겠군. 말하는 싸가지 봐라 이거. 사람을 무시하네. 진수는 얘기가 신명이 나지 않는데 추적자 이렇게 말하고 심도 무섭다. 응? 자 이렇게 무시당해서 발끈할 만한데 하지만 얘는 개의치 않아요. 사실주의 그것 말이죠. 네네 결국 그런 거죠. 그런 것과 관련 있는 문제거든요. 민족의 양실한 것도 현실적인 조건 앞에서 요새와는 좀 변모를 했어요. 현실은 어떻게 볼 도리가 없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조금 더 복잡하지도 않아요. 지극히 간단하지 않아요. 당신도 자기 운명을 자기가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죠. 그렇지 않으세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간단하죠. 패배의식과 요유보다는 못 써요. 문제는 간단한 걸 괜히 복잡하게 생각하려고 대들어요. 교류를 하면 교류가 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요 진수하고 북한 여기자 주장의 차이를 봅시다. 얘네가 이제 외적 갈등을 일으키는데 먼저 진수랑 북한 여기자 뭐에 대한 생각? 남북 교류에 대한 전망을 봤을 때 진수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남북 교류 앞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다, 이루어질 수 없다. 이루어질 수 없다. 왜?
지금 우리는 서로 만나서 당신이랑 나랑 교류를 하고 있지만 어쨌건 간에 이건 우리 개인적인 일이고 국가 대 국가로 봤을 때는 reality, 현실 조건을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어요. 이것 때문에 비관적이다. 알겠지? 다음에 이제 북한 여기잖아. 어때? 아니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교류하면은 교류가 할 수가 있는 것이다. 딱 번져. 알겠죠? 그 현실적인 조건 자꾸 따지지 마라. 그냥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뭐 자꾸 현실적인 조건을 따지면서 문제를 복잡하게 만드느냐. 간단한 거다. 우리가 하고 싶으면 하는 거다. 자, 그래서 진수가 벽으로서의 타산이 있어요. 그럼 본질론이 통하지가 않아요. 그렇게 간단히 생각한 건 당신들로서의 경우이고 2편의 경우는 또 2편의 경우거든요. 2편 경우에 내력이 또 있어요. 철저한 현실주의가 적용하는 거죠. 사실상 막 하는 말로 먹느냐 먹히느냐 하는 측면 아시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류를 하는 것은 결국엔 뭐다? 그냥 단순 교류가 아니라 우리가 니네를 먹느냐 아니면 니네가 우리를 먹느냐 그런 관점에서 바라봐야 된다. 이게 이제 현실적인 조건이라는 거야. 우리 조금 더 솔직해져야겠군요. 그 이외의 모든 것은 방법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본질은 뭐다? 현실은 이거다. 먹느냐 먹히느냐 누가 누구를 흡수해서 통일을 하느냐. 지금이야 어차피 북한 족밥이잖아. 그쵸? 근데 이제 60년대만 해도 북한이 우리나라보다 잘 살았다고.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가능한 거지. 자 그러자 그녀는 두드려 깜짝깜짝했다. 요컨대 피할 까닭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치의 표준이라는 거를 어디다가 두고 계시나요? 어느 특정된 개인 혹은 집단의 감정적인 장애라든가 타성에서 오는 고집이라든가 우선 그런 건 제거되어야 하지 않아요?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해요. 이게 이제 얘 사람, 얘 주장. 선택할 권리는 묻혀서 사는 일반에게 있다. 그 사람들에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줘야 된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조건보다도 뭐다? 각각의 국가, 각 국가에 속한 사람들한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주어야 된다라는 게 이제 북한 여기자 입장이야. 그전 얼굴이 붉어지면서 좀 강렬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진수가 됐다. 그렇지요. 선택할 자유를 줘야죠. 아무렴요. 당신들은 줍니까? 당신들 세계에서 자유라는 건 어떤 양상을 지니는가요? 자유조차 강제당하는 거 아니요? 설사 그것이 당신들이 얘기하는 진보적 민주주의가 표방하는 선택된 몇 사람의 일정한 양식으로서의 옳은 강제라고 강제하더라도 가정하더라도 말이죠. 팍팍하고 죄어오고 어때요? 거기서 견딜만해요? 솔직히 말하세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북한은 처음 태생부터가 뭐야? 개인적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 자유가 없어. 지금 그걸 까는 거야. 북한은 개인적 자유가 없다. 알겠지? 그러니까 선택할 기회와 자유를 준다는 네 말이 안 된다는 거야. 왜? 니네 나라 사람들 자유 없잖아. 하고 지금 북한을 까는 거라고. 아시겠죠? 자, 진수가 살짝 이제 웃어주니까 그녀가 발끈해요. 신념이 문제지요. 자유는 허풍선과 같이 화려한 것일 수가 없어요. 자유의 진가는 일정한 도덕의식과 결부가 되어서 비로소 발휘되는 거지요. 그러면서 자유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 자유 이전에 정의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지 않으면 자유는 이용만 당해요. 빚존 뒤살고죠. 자유 이전에 정의가 필요하다. 우리의 모랄의 기본이 무엇인지 아세요? 우리 전체가 나아갈 방향이야요. 개인은 거기에 한테 엉켜 있어요. 그리고 이 속에서 자유야요. 결국 신념이 문제지요. 자 그러니까 이 여자 입장에서 뭐냐면은 자유는 개인적 자유보다도 뭐가 중요하다? 이 정의가 중요하다는데 정의가 뭐냐면은 집단, 체제, 그 다음에 이제 신념이라고 보시면 된다고. 북한의 집단적인 체제와 신념 안에서 자유가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당신의 생각은 나태 그것이야말로 타락하고 싶다는 말밖에 놀고 싶다는 말밖에 아니에요. 자유에 대한 옳은 인식도 없고 일정한 신념도 없고 있는 것은 임시 그날그날의 자기와 희부연 자기밖에 없어요. 비트적거리고 주저앉고 싶은 자기. 얘는 뭐라고 하는 거야? 나만은 자유가 있어. 그럼 맞아. 나만 북한 여기는데 나만 자유가 있는 건 맞는데 그 자유가 뭐라는 거야? 무책임한 자유. 그래서 이제 이걸 좀 어려운 말로 자유가 아니라 방종이다라고 하는 거야. 알겠죠? 어떠한 이제 신념이 없는 자유, 체계가 없는 자유. 그에 비해서 북한은 어떻다라는 거야? 북한은
체계와 신념 안에서 자유가 있다. 라고 지금 진수 말을 반박을 하는 거죠. 알겠지? 자, 그랬더니 진수가 자기를 팽개치고 무엇이 남아요? 놀고 싶고 나쁜 짓 하고 싶은 자유라는 최고급이죠. 사람을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것을 크나큰 관용으로서 받아들일 수 있는 사회가 있어요. 그 사회가 어디다? 그것이 바로 남한이다. 알겠죠? 이게 남한이다. 너넨 이런 거 못해. 부피와 융통이 있는 그런 것이 적당히 용서가 되면서도 전체로 균형이 잡혀있는, 참 어느 것이 폭풍선인가 따질까요? 자기조차 팽개쳐버린 신념덩이가 폭풍선이냐? 그렇지 않으면 적당히 자기를. 그래서 얘는 이제 북한하고는 다르게 뭐야? 개인적 자유를 용인하는 사회가 좋은 사회다라는 거야. 알겠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뭐 희부연 자기밖에 없는 거, 뭐 비추적거리고 뭐 주적하고, 그러니까 이제 신념이 없는 걸 나타낸 건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전체로 균형이 잡혀 있다라는 거야. 이렇게 개인적 자유를 누리면서도. 자, 그랬더니 얘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전반에 자기가 없이 어떻게 신념이 있을 수 있어요? 자기를 왜 팽개쳐요? 완벽하고 명료한 자기는 신념에 밑받쳐 있어야 해요. 그렇지 않고는 흐느흐느하고 비트적거리는 자기의 건물만 나와요. 그리고 당신의 자유에 대한 견해도 썩어 빠진 거예요. 한마디로 썩어 빠진 거예요. 신 냄새가 나요. 곰팡이 냄새가. 어마 그런 논리가 어디 있어요? 여자 좀 흥분했죠 지금. 자, 그래서 이 자유에 대한 인식 차이야 결국에는. 자, 정리하자면은 진수는 자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해요. 알겠지? 자유가 가장 중요해.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게 가장 중요해. 근데 얘가 어떻게 생각해? 북한 여기자는 자유에 앞서서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 이제 뭐 정의라고 했는데 요게 이제 집단 체계, 어떤 신념, 물론 이제 재진술이 된다라고 그랬죠.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신념은 공산주의겠지, 사회주의. 국가의 체계 신념이 자유에 앞서야 한다. 알겠죠? 어떤 그 집단이 집단적인 체계랑 신념이 자유에 앞서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어지느냐? 얘는 이제 개인주의로 이어지는 거고, 얘는 집단주의, 그다음에 이제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거지. 개인적인 자유보다 그 얘네가 속한 국가의 체계랑 신념이 더 중요하다. 집단 전체주의로 이어지는 거고, 진수는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개인적인 자유가. 그러니까 이제 개인주의로 이어지는 거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 나오는 모든 말들을 다 이제 이거 재진수란 걸로 생각을 하시면 다 이해할 수가 있다고. 알겠지? 자, 이거 봅시다. 있지요, 있고 말고 사람이 지니고 있는 내면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어요. 여기서 이제 개인으로 보시면 되겠죠. 개인의 부피와 깊이는 한이 없다. 당신들 사람도 어떤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어요. 당신들 사회에서의 모랄의 질이 되게 짐작이 되는데 일면적인 거죠. 자, 이건 뭐야? 사람을 효율의 데이터로 간주하고 있다는 거 뭐예요? 너네는 이제 집단 중시하잖아. 집단 전체주의잖아. 너희 사회 속에서 개인은 존중받아야 되는 하나의 자유를 가진 개인이 아니라 그냥 효율적, 집단의 효율을 위한 데이터에 불과한다. 알겠지? 까는 거야 이것도. 집단주의를. 아니에요. 다만 지금 우리들의 현실이 다급해 있다 뿐이죠. 원인은 그것뿐이에요. 참,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를 아시오? 어떻게 생각하시오? 알아요. 도스토옙스키는 약간 자신을 희화하여 놓고 필요 이상으로 비장한 몸짓을 하는 도시 소시민의 사변 철학이고, 셰익스피어는 시민사회가 싹트기 시작하는 사회의 여러모를 부피 있게 부각시켰지요. 무서운 추상이로군. 일반화야? 아니야요. 본질이 그래요. 세부에 구애받지 말고 윤곽으로 포착해야 돼요. 세부. 개인 재진술. 큰 윤곽.
전체 집단 재진술. 그래서 이제 문학 작가에 대한 생각도 이래. 얘는 봐봐봐. 도스토옙스키와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도스토옙스키는 이런 사람이다. 셰익스피어는 이런 사람이다. 얘네가 작품을 되게 많이 썼단 말이야. 그럼 작품 하나하나에 대해서 개별적인 평가를 이루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은 이렇다, 이 사람은 이렇다. 일반화를 시켜버린다고. 여기서 일반화 시킨다라는 거는 이제 집단화 시키는 거에 재진술이란 말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얘는 이제 개인을 중요하시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쓴 작품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북한 여자 같은 경우는 집단주의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이 도스토옙스키나 셰익스피어라는 사람이 쓴 작품이 아니라 이 사람 자체를 봐야 된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가나 체제이고 그 다음에 얘네가 쓴 개별적인 작품들이 개인이 되는 거겠지. 어떤 느낌인지 알겠어? 요거 이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갑자기 왜 나온 거냐? 그냥 이 도스토옙스키와 셰익스피어 얘기를 통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을 다시 한번 재진술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고. 알겠지? 자, 마침 좀 전에 그 외국인 여기자가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다. 오, 원더풀. 시쭉 웃으면서 이런 표정을 했다. 그래서 잠시 얘기가 끊겼다. 좀 뜸하다 했더니 좀 전에 요란스럽게 짓거리던 안정잡이와 그 누님께서 같이 사진을 찍고 있었다. 그 누님은 그냥 피를 그리고 웃었다. 회담 장소 건너편 쪽 처마 밑에서는 양편 사람들 대여섯 명이 우르르 붙어서 실랑이를 하고 있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들여다보니 회담은 바야흐로 사립바람의 도가니였다. 낙천 어부들 당장 송환하라는 것이었다. 기본 내용을 알아서 그런지 자세한 내용은 들리지 않고 그저 스피커 소리가 귀에 윙윙하기만 했다. 저편은 울부짖고 이 편은 전혀 무관심의 표정이고 이 편이 울부짖으면 저편은 섬세한 이유조차 지나가고 드디어 저편은 책상을 두드리고 순간 맞은편에 앉은 이 편 사람은 시끄럽구만 왜 이리 야단이여 해서 지금 회담장의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단 말이야. 이 사람들 행동을 통해서 사실적 묘사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위기를 사실적으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아니 회담을 하러 왔으면 서로 이제 대화를 나누는 거 아니야. 소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근데 대화가 지금 잘 이루어지고 있어? 안 이루어지고 있어? 대화,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는 이제 회담장 분위기를 지금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알겠죠? 자, 이거 다 그거야. 다. 지금 요 A 전체가 그 회담장 분위기를 생동감 있게 사실적으로 소통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모습을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음 중야. 동편 쪽에 새로 섰던 빗기둥도 어느새 사라지고 더욱 어두워졌다. 자, 이제 회담장에서 제대로 회담은 진행되지 않는데 시간만 지나가지고 어느덧 날이 저물었어요. 다음에 비로소 사람들은 머리를 들고 조용해졌다. 하늘을 올려다보고 들판을 내려다보았다. 그리고 정신을 차린 듯이 수선되었다.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자, 이 비가 이제 여기에서 좀 중요한 소재거든. 이어서 봅시다. 생철 지붕이 와당와당 와라랑 하고 울부짖던 스피커 소리가 아득해졌다. 망위엔 보얀 빗물 안개가 서리고 하늘과 땅이 그대로 붉은 물줄기로 이어졌다. 순간 회담장소 안에 앉은 사람들도 일제히 밖을 내다보며 눈이 휘둥그레졌다. 아하, 굉장한 소나기군. 이 중요 소재라서 이미 여기서도 네모 표시를 해놨다고. 모두 이렇게 생각하는가 보았다. 그 놀랍도록 일률적인 표정이 기묘한 역사를 의식하게 했다. 늘어선 경비원들이 처마 밑이나 조금이라도 비를 피할 수 있는 곳에 피해서고 둘레에 서 있던 사람들도 하늘을 급기야 이리저리 엇갈리며 괴이한 소리를 내지며 막사로 뛰기 시작했다. 그 필사적인 분위기가 전염이 되어 모두가 와르르 헤쳐졌다. 자, 일단은 여기에서 비의 첫 번째 기능 뭐야? 비의 첫 번째 기능 뭔가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고 소모적이기만 했던 회담을 끝내게 했죠. 비 내리니까 사람들 다 싸우다가 우르르 흩어지잖아. 이게 첫 번째 기능이야. 소모적인 회담을 종료하게 했어요. 다음에 진수는 덥석 그 북한 여기자에 손을 잡았다. 그녀도 화닥담 놀란팀이나 손을 잡힌 채 같이 뛰었다. 앞에 지프차가 가로섰다. 진수는 그 문을 열고 그녀를 올려 앉혔다. 그녀는 같이 뛰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딱히 모르고 덮어놓고 올라탔다. 진수도 곧 지프차에 올라타자 문을 닫고 문고리를 채웠다. 엄마!
비로소 그녀는 이런 표정이 되더니 문을 열고 와랑 나가려고 하였다. 그제야 손을 다시 잡았다. 그녀는 온 상판이 무섭게 찌그러지며 사무친 애걸저로 바라보았다. 안심해. 급편차니까. 진수가 이렇게 말했다. 그러니까 급편차라는 거는 저기 북한 쪽 차량. 자, 그녀는 무슨 암시나 받은 것처럼 활짝 피어나듯 웃었다. 그러나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아직 어느 쪽 차인지 알지 못했다. 자, 두 번째 기능 뭐야? 또 뒷내용 보면은 진수랑 그녀가 이 차에 올라타서 같이 대화를 나누면서 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거든. 그래서 일단은 이 소설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진수와 그녀가 같은 차에 올라타게 한다 정도로만 볼 수가 있겠네요. 일단 알겠지? 자, 그래서 역시 랩을 했더니 시간 내에 끝날 수 있었어. 좋아.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건 뭐야? 중요한 거는 앞에 나와 있던 그 진수하고 북한 여기자의 설전. 그래서 이제 크게 보면은 주장을 정리하자면은 진수는 일단 남북 회담에 대해서 어떻게 진수 남북 회담에 대해서 비관적. 나 북한 여기자는 낙관적으로 봤어요. 그치? 그 이유는 진수는 북한 남북 회담을 비관적으로 본 이유가 현실적인 조건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근데 북한 여기자는 어땠어?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다? 사람들의 선택,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선택 이런 거다라고 했어. 근데 진수가 어떻게? 야, 니네 나라에 무슨 자유가 있어? 하면서 이제 빈정된단 말이야. 그치? 하면서 이제 자유에 대한 인식에 대해서 대화를 나누는데 진수는 자유는 뭐다?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그쵸? 자유가 가장 중요해. 진수 입장에서는. 북한 여기자 입장에서는. 자유에 앞서서 어떤 체계랑 신념이 있어야 돼요. 그 안에서만 자유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그게 결국 어떻게 이어져? 진수 입장에서는 개인주의, 개인의 자유가 가장 중요하다. 북한 여기자 입장에서는 집단의 체계랑 신념이 더 중요하다. 알겠죠? 그리고 이제 그걸 사례로 보여준 게 뭐냐면은 도스토옙스키랑 셰익스피어에 대한 둘의 싸움. 어때요? 진수는 그들의 개별적인 작품 하나하나를 따르게 봐야 된다. 근데 북한 여기자는 셰익스피어랑 도스토옙스키라는 사람들에 대해서 일반화를 시켜. 그러니까 작품에 대해서 다 일반화 시켜버리는 거야. 거기에서 이제 개인적 자유를 중시하는 진수하고 그 다음에 어떤 집단과 체계를 중시하는 북한 여기자의 차이점이 확 드러나게 됐단 말이죠.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마지막 중작 이후 부분에서 소나기는 어떤 역할을 해요? 소모적인 회담을 종료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진수랑 그녀가 같은 지프차에 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알겠지? 자, 그래서 문제는 여러분들 각자 풀어보시고 모르는 거 있으면 질문하시고 알겠죠? 자, 수고했고 지금 나무 아카데미 나무 아카데미 문제도 좋죠? 그거 이제 복습 하나 풀어오시고 다음 주 클리닉 보고 이제 백발 좀 할 거고요. 알겠지? 그 다음에 선놀이는 다음 주 클리닉 보고 상담할 거고 이제 지난주 상담 안 했으니까 오늘 잠깐 나와 상담 좀 하고 갑시다. 수고했어요. 가자.